활정도에서 이제 말하는 정견이 있잖아요. 정견은 이제 분석적 사고인 잔해라는, 정사유는 통찰과 직관에 의한 운회적 사고라고 할 수가 있죠. 삶에는 이 둘의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의 평화와 평온은 잔해와 운의 균형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곧 중도적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다. 자문이다. 반갑습니다. 좋은 인연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일이 있어가지고 이 경찰을 몰고 서울에 다녀왔어요. 근데 이제 운전하다가 좀 피곤했나 봅니다. 깜빡 졸다가 순식간에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다행히 아직 그 세상에 있어야 할 운명인지 못다한 인연이 남아있는지 큰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 목숨이라는 게 이렇게 여러분 한순간이고 찰나지간이에요. 순식간입니다. 삶과 죽음이 이렇게 여실하게 한순간이구나, 찰나지간이구나. 누구나 한 번은 이렇게 죽어야 한다는 사실. 그런데 이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게 이 죽음인데,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살잖아요. 내일은 내 차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차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도 이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상이라고 하죠. 무상은 이렇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찾아올지 우리들은 그 누구도 몰라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삶이 항상 먼저 다가오듯이, 언제나 앞서 있듯이 여러분의 생각보다 죽음이 먼저 옵니다. 준비 없이 병이 찾아오고 계획 없이 죽음이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와요. 우리는 그럴 때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가 뜻한 바가 아닌데, 나는 아직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남았는데. 그래서 이 병만 나으면, 조금만 나에게 더 삶이 주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아마 100이면 100 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신이 한 것에 대한 후회보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더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미루지 말고, 내일로 연기하지 말고 그것을 해야 됩니다. 삶을 아낌없이 사는 것. 여러분과 소승이 이렇게 함께하는 여행이 우리에게 얼마나 주어져 있을까요? 법정 스님은 일기일해라고 하셨잖아요. 단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한 번뿐인 인연이에요. 서로 사랑하며 살기에도 아까운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의미한 논쟁과 싸움과 서로의 단점을 들추면서 시비하면서 삶이 주는 이 아름다운 노을과 별빛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살다 보면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모욕하고 속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혹은 누군가가 여러분들도 실수가 있잖아요. 막 화가 나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모욕하고 미워할 때, 그럴 때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가장 영향받는 건 누굽니까? 자신입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냈을 때, 누군가를 잠도 못 자고 미워했을 때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굽니까?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화를 내서 내 안에 화학적인 독극물을 생성해냈거든요. 사람이 화가 났을 때 그 피를 검색해 본 결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치사량 7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독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독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닥칠 때마다 자네가 내리는 판단과 해석을 따라가지 말고 운해를 활성화해야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통찰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생각을 멈추고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이제 운해의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만트라, 그러니까 진언을 하나 만드는 것도 삶에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자면 한동안 유행했던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연생연멸한다는 것이에요. 인연이 생하면 인연이 멸한다는 거죠. 혹은 나는 이곳에 잠시 여행 왔다. 나는 곧 떠날 것이다. 모든 것은 연극이며 꿈이다. 나는 무한한 존재이자 배경이다. 우리가 잠깐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고 반주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사라지고 부정적인 감정의 무게에서 감사와 사랑과 연민의 이 운해가 활성화됩니다. 소승이 방금 잔해와 운해를 얘기했었는데, 자 여러분,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잔해와 운해를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아라는 이 정체성은 잔해에서 이루어집니다. 잔해는 범주를 통한 해석과 판단을 하면서 자아라는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잔해는 끊임없이 해석과 판단을 하면서 삶에 대한 그럴듯한 이유와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시간의 흐름도 운에는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반면 잔해는 시간의 흐름을 순서대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순서대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순차적이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신기한 얘기를 하나 드리자면은 뇌에 관한 심리학적인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사람들은 좌측보다는 우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에게 똑같은 잠옷 4개를 보여주고 50명에게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보라고 해요. 그 실험 결과 왼쪽에 있는 잠옷은 10명이 선택을 했고 맨 오른쪽에 있는 잠옷은 40명이 선택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신기하죠?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오른쪽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구진이 오른쪽 잠옷을 선택한 이유를 사람들에게 묻자 사람들은 답변하기를 질감이 부드러운 것 같아요. 색깔이 더 밝아 보여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네가 선택에 대한 그럴듯한 이야기와 이유를 변명을 지어낸다는 거죠. 사실 오른쪽 잠옷을 선택한 이유는 이 내가 진화론적으로 오른쪽을 더 좋아하기 때문인데 그렇지만 자네는 거기에 대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나름의 그 이유를 첨가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자네가 하는 일입니다. 참가자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줘도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해요. 자신의 자율적인 의지대로 한 거라고 믿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선호해서 선택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이 내가 무의식적으로 오른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만 거기에 이 자네가 그 선택에 합당한 나름의 해석과 꼬리표를 붙이는 겁니다. 그것이 거짓일지라도 진실하다고 그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자네가 만들어내는 일이다. 그리고 이 자네의 주요 특징은 끊임없이 생각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생각해요. 생각을 멈출 줄을 모릅니다. 생각은 여러분 매우 중독적이거든요. 그리고 이 생각이 우리가 말하는 자아입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 나라는 자아가 생기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자아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데카르트가 말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성립되지만 생각하지 않으면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생각이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타날 때는 생각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네가 만들어낸 자아에 대한 집착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계속 접착제처럼 붙어있는 한 몸이거든요. 그래서 수행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이 자네가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려는 이 속성, 이 집착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끊임없이 해석하고 판단하는 이 생각이라는 존재,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내는 이 속성을 간파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만 간파해도 우리 삶이 한결 여유로워지고 부드러워집니다. 이 사실을 눈치채면 자네가 만들어내는 이 나를 동일시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자네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생각과 감정을 조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거죠. 자네는 여러분 더 많은 생각을 함으로써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상에 들 때 고요함을 유지하려 할 때 그런데 더 망상이 일어나잖아요. 더 망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이 자네가 자아를 유지하려고 끊임없이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마음이 계속 존재하려고 필사적인 몸부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는 명상을 싫어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사라지거든요. 자아라는 정체성이 없어지거든요. 자, 여러분 소승이 지금 여러분의 자네를 한번 느끼게 해볼게요. 지금 이 영상 속에 바라보는 이 영상 속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천천히 한번 둘러보세요. 무엇이 보이십니까? 뭐가 눈에 띄십니까? 그리고 마음속으로 목록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적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적으셨습니까? 아마 이 죽비 뒤에 걸려있는 이 반야신경, 뭐 불상, 찻잔, 아니 찻잔이 아니죠, 차후, 그다음에 책상, 뭐 이런 걸 적지 않으셨을까요? 그럼 이 속에 여러분 빈 공간이라고 적으신 분이 계십니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많이는 없을 거예요. 이 빈 공간이 가장 많은데 이 빈 공간은 적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 빈 공간이 있어서 허공이 있어서 사물과 사물을 구분해 주지만 자네는 이 빈 공간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대신 이 사물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이름을 붙이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류하고 꼬리표를 붙이고 해석을 합니다.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혹은 저 물건은 나도 가고 싶은데 라는 생각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칠판에 하얀 점을 찍고 뭐가 보이냐고 물어보면은 칠판이 보이기보다 여러분 먼저 하얀 점이 뇌에 인식돼요. 자연스럽게. 칠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칠판에 찍힌 그 점을 먼저 봅니다. 그것이 자네가 하는 일이에요. 그처럼 내면 세계도 우리의 마음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과 감정이 이 빈 공간에 파도처럼 밀려올 때, 바다에 파도가 일 때 넓고 무한한 바다보다는 파도라는 개체적인 물결에 인간은 더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끊임없이 분별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시비 분별하고, 자신의 그 생각과 감정이 밀려올 때, 지금 기분이 별로야, 좋지 않아, 기분 전환을 해야겠어, 나는 스트레스가 만땅이야, 화가 나, 짜증나, 우울해, 기분이 안 좋아, 이런 자기 생각이나 자기 기분에 집중하면서 그런 생각과 감정에 동일시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바다라는 이 넓고 큰 공간, 이 현전성, 이 거대한 공간에는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죠. 습관적으로 인간은 그렇습니다. 깨어남은 그래서 이 운해를 활성화하는 거예요. 파도와 물결이 아닌 넓고 무한한 바다에 시선을 돌리는 것이고 관점을 전환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전식성지, 식을 돌려서 지혜로 가는 것이다. 운해의 특성은 직감과 통찰, 창의성과 예술적인 감각을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죠. 이 운해를 활성화하는 방법에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마음 챙긴 명상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자네처럼 판단하고 해석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운해는 즉흥적으로, 직관적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어요. 보다 더 직관적이고 생각 없이 움직입니다. 과거 무슨 그 내용에서 뉴스인가 피겨웨이팅 선수 김연아가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물어요. 무슨 생각하면서 스트레칭 하냐고 묻자 김연아가 답하기를 아무 생각이 없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뭔 생각을 합니까? 스트레칭 그냥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탁구를 칠 때, 운동을 할 때, 극렬한 스포츠를 할 때 그 순간 문화일체가 되잖아요. 자네의 분석과 해석을 거치지 않고도 운의 직관으로 이 몸이 반응하면서 생각 없이 움직입니다. 내가 사라져요. 물론 초기에는 자네의 도움을 받아서 몸이 익숙해진 거죠. 그러니까 자네와 운해는 상호 보완적이다. 여러분들이 어디론가 훌쩍 여행을 떠나고 자연을 감상하고 생각 없이 하는 일을 분석적이고 이해타산을 따지는 자네는 이러한 일들을 싫어합니다. 왜냐? 자신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네는 자신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일을 좋아해요. 그래서 명상이나 마음 챙김이나 이런 비생산적인 일에 생각을 동원하면서 반기를 듭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든 그 속에 나를 붙이려고 합니다. 나라는 정체성을 붙이려고 해요. 그것이 이제 종교적인 아상, 부처라는 아상, 나는 수행자라는 아상일 수 있겠죠. 어떻게든 에고를 넣으려 한다는 거예요. 아가 붙기를 좋아해요. 무심이 되는 걸 싫어합니다. 무아가 되는 걸 싫어해요. 이게 무아의 아도 여튼 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아도 그 자체도 놓아야 하는 겁니다. 여튼 여러분, 이 자네의 해석 장치가 꺼지면 이 온 우주와 하나가 된 듯한 일체감과 평화로움,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노을과 기막힌 풍경을 볼 때 종종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생각이 꺼지고 말이 사라집니다. 그건 왜일까요? 자네가 꺼졌기 때문입니다. 아무 이유 없는 충만한 행복감이 그때 일어납니다. 운해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하버드대 뇌과학자 질 보트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자네의 뇌출혈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 뇌출혈을 겪으면서 잠시나마 그 순간 우주와 하나가 된 듯한 그런 기분, 평화로움, 행복감, 감사함, 모라일체, 충만함을 느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판단하고 해석하고 평가하고 비교하는 자네의 특성이 사라지자 지금 여기 있는 이대로 아무 이유 없는 그 행복감이 찾아온 거죠. 그러나 이제 이거는 이제 뇌출을 통해서 일어난 인위적인 사고로 겪은 잠깐의 깨어남이죠. 그러나 이제 붓다와 여러 스승과 선지식들이 말하는 깨어남은 여러분들이 소승의 이 법문을 듣고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겁니다. 앞서 말한 이 거대한 현존의 이 있음, 바다라는 나의 그 진정한 본질, 그것을 눈치채시면 됩니다. 자네의 뇌출을 겪지 않아도 이 있음은 지금 바로 여러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네의 힘이 강하면 이 사실을 거부해요. 생각이 데모를 하고 치고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곧 무명의 힘이다. 물론 그렇다 해도 여러분들이 한 발짝 한 발짝 이 소식을 듣다 보면은
기필코 깨어남의 그 순간이 열릴 것이다. 자, 정리해서 말해보자면 우리에게는 여러분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잔해의 길이 있고 운해의 길이 있고 그리고 붓다가 말하는 중도의 길이 있습니다. 먼저 잔해의 길. 사실 이 잔해는 이 세계를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도구이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잔해를 굳게 믿으면서 그것을 나라고 여기면서 삽니다. 그 잔해를 통해서 세상에서 많은 부와 명성과 성공을 거둘 수 있어요. 물론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잔해를 쓴다 하더라도 한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잔해가 말하는 나는 내가 아니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중생은 자네가 만들어내는 이 자아를 나라고 굳게 믿음으로써 행복과 성공에 기뻐하고 불행과 좌절, 종종의 고통에 실망하지만 자네가 만들어내는 자아 동일시의 함정을 간파한 사람은 이 세계에 주어진 나의 역할에는 몰입하지만 행복은 행복대로 받아들이고 집착하지 않습니다. 불행은 불행대로 받아들이지만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행복이나 불행도 다만 이 거대한 빈 공간의 파도일 뿐 내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무한히 열린 공간이고 빈 공간이에요. 그 현존이 우리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선택지인 운해를 봅시다. 굳이 말하자면 깨달음의 길이라 할 수 있겠죠. 붓다와 많은 선지식과 수행자들이 지나갔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마음챙김, 헌신과 감사와 기도로 사는 길이죠. 인간의 희노애락 다소 멀어지는 길입니다. 인간의 모든 감정과 오용락과 일정 부분 담을 쌓는 길이죠. 철가성의 길을 걷고 목사가 되고 신부가 되고 수녀가 되는 길입니다. 삶은 허상이고 모래에 의해 지은 집과 같으니까 언젠가는 허물어진다는 걸 알고 세상을 세속적인 삶과 멀리하는 삶이죠. 종교적인 삶입니다. 언뜻 보면 여러분 이 길이 성스러운 길 같죠? 뭔가 비범한 길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운해의 생각이 너무 강해지면은 이것도 집착이라는 거죠. 세상에는 어떤 재미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고 공에 걸려서 자칫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 이런 것들을 제약시하면서 성스러움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붓다는 이 중도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잔해와 운해에 동시에 한 발씩 걸치는 거예요. 후학이 이제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만 자와 우를 동시에 하나로 껴안는 것이 중도의 길이다. 양극단을 여의면서 양극단을 다 품어안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의 길에서는 삶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아요. 다만 삶의 즐거움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착하지 않습니다. 인연이 다가오면 동화돼 그 인연이 물러가면 정합니다. 고요해져요. 인연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즐거움을 버리지도 않지만 취하지도 않습니다. 옛날 미륵불의 하신이라는 아이다 보살이 있었는데 석가의 이모가 이제 금난가사를 지어가지고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이때 부처님은 그 옷을 마하가섭에게 줘요. 마하가섭은 세존도 못 입는데 스승님도 못 입는데 어찌 제가 입겠습니까? 하고 다른 제자들에게 줍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아니 부처님도 못 입고 큰 사형도 못 입는데 어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겠냐고 그 금난가사는 주인을 찾지 못하고 여기저기 옮겨 다닙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아이라 보살에게 가요. 그런데 아이라 보살은 그 옷을 받고 매우 좋아했다는 거예요. 금난가사를 걸치고 다닙니다. 감히 세존도 못 입고 10대 사형들도 못 입은 그 옷을 이 아이라 보살이 입고 다닌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부처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그 아이라 보살을 나무랍니다. 아, 부처님도 안 입으시고 가섭존자도 감히 안 입으셨는데 욕심이 많다, 화려한 걸 좋아한다, 수행자의 모습이 아니다, 뭐 이런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오직 부처님만이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다는 저 옷에 대한 집착이 없다. 그러니 입을만 하다는 거예요. 간단한 내용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다른 많은 제자들은 자신의 청정함이란 이 법상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청정함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마음에 걸림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취하지도 않지만 버리지도 않는 도리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도리를 흉내내서 뭐 집착만 안 하면 되지 하고 악용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 깊은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잔해와 운해를 동시에 한꺼번에 껴안는 그것이 바로 중도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지만 그 꿈과 같고 헛개비 같은 세상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자비로운
보살의 마음이다. 자네와 윤회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자 붓다가 말하는 중도의 길을 할 수 있습니다. 자네가 벌이는 판단과 해석을 잘 받아들이지만은 거기에 동시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이 벌이는 게임에 몰입하지만 그 게임에 성공하지 못했다 해서 뜻하지 않는 고통이 왔다고 해서 자네가 벌이는 원망과 미움에 이 생각의 감정에 속지 않는 겁니다. 그 판단과 해석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자네가 나를 괴롭히지만 운해를 통해서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마음 챙김이 될 수도 있고 명상이 될 수도 있겠죠. 세상은 여러분 단어들로 가득 찬 책과 같다고 하잖아요. 그 수많은 단어들 속에 행복한 문장을 만들 것이냐 불행한 문장을 만들 것이냐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린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시속 10만 킬로로 질주하는 이 지구에 올라타 가지고 삶을 여행하는 여행객이라는 거예요. 자네는 조바심을 내면서 이 여행에 온갖 설계를 하겠지만은 운해는 느긋하고 여유있고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이 자네의 속성과 운해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된다. 예를 들자면 한 남자가 바쁜 일로 운전하면서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앞에 가는 차가 거의 거북이 수준이에요. 자네는 순간 판단합니다. 뭐지? 김 여사가 도로 위에 나온 건가? 무슨 운전을 뭐 저따위로 하는 거야.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 뭐 민폐다 민폐. 온갖 해석과 판단을 내립니다.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쌍라이트를 켜고 크락션을 울리고 막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도 그 차가 여전히 거북이 걸음이다 했을 때 그러다 자기 분에 못 이기게 이제 화를 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자기 생각이 치여 있는 것이 자네의 특성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차 뒤에 부착된 작은 스티커를 발견합니다. 장애인 운전자입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요.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이 운전자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운해가 활성화된 거예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아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자각하면서 부끄러워집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네의 이런 판단과 해석을 먼저 눈치채는 훈련이 된다면 우리는 쉽게 상황에 휩쓸리지 않을 겁니다. 깨어남은 그래서 중도적 사고라 할 수 있는데 자네와 운해의 동시성을 아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도를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 사고 방식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도적 사고입니다. 자네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담당하고 운해는 직관적이고 창의적 사고, 통찰력을 담당합니다. 중도적 사고는 이 둘 중 하나만 집착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사고방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논리에만 집착하면 감정과 직관, 통찰을 무시하게 되고 감정이나 직관에만 의지하면 객관적인 이 판단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그 유명한 비유가 있잖아요. 길을 가다가 새끼줄을 봤는데 뱀으로 착각해요. 그것이 이제 자네의 분석이고 해석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새끼줄을 뱀으로 착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자네가 설령 그런 해석을 내놓아도 나는 판단을 유보하는 겁니다. 더 봐야 하고 더 자세히 봐야 하고 통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운의 활용입니다. 앞서 이제 장애인 운전자를 비유한 것처럼 자신의 판단과 해석을 바로 결정하지 말고 유보하는 여유로운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운해의 활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를 해결할 때는 논리적으로 해결하지만 직관을 활용해서 모든 사물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 시선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자네와 운해를 동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인연이 다가올 때 이 상황에서 나의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러나 나의 직감과 통찰은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이것을 동시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동시적으로 반조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도적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활정도에서 이제 말하는 정견이 있잖아요. 정견은 이제 분석적 사고인 자뇌라면은 정사유는 통찰과 직관에 의한 운해적 사고라고 할 수가 있죠. 삶에는 이 둘의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의 평화와 평온은 자뇌와 운의 균형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곧 중도적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뇌처럼 마음이 너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면 고요함을 잃어요. 반면 운해처럼 너무 감정적이고 감성적이고 정서적이면 또 직관적인 상태에만 있다면 불안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명상은 여러분 직관적인 사고와
통찰 감각을 키우는 것이거든요. 명상은 운해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나 명상을 통해 얻은 마음의 평화와 지복감은 자뇌의 이 분석과 해석을 통해서 더욱더 실생활에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행동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함께 가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둘이 함께 가는 거예요. 손바닥과 손등이 함께 가는 것처럼 서로 보완적입니다. 이렇게 좌우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네는 입력된 레시피대로 움직입니다. 계량하고 조리법 등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여기서 운해는 창의적인 요리법과 나만의 스타일로 감성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운해의 역할이에요. 이 두 가지가 협력할 때 새로운 시너지가 나오는 거죠. 새로운 퓨전 요리가 나오는 것이죠. 자, 핸드폰을 비유해 봅시다. 우리가 스티브 잡스를 높이 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창의적인 혁신이 있잖아요. 핸드폰은 과거에는 전화만 하고 문자 정도만 하는 걸로 인식했는데 핸드폰에 카메라를 넣어보면 어떨까? 이 생각이 운의 창의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요즘 냉장고에 보면 냉장고에 정수기가 달려있잖아요. 냉장고에 정수기를 넣어보면 어떨까? 이것이 이제 창의적인 혁신적인 사고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깨달음은 자뇌와 운의 균형, 논리적 사고인 자뇌와 직관적 통찰인 운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이성적인 사유와 직관적인 통찰이 조화를 이룰 때 무상, 무와 같은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 자네는 경전을 공부하고 분석하고 분류하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을 탐구합니다. 무와 사성제와 탈정도가 무엇인지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합니다. 반면 운해는 직관적인 깨달음을, 그 본질을 감지합니다. 개념 너머의 본질, 경전 너머의 말과 언어로 닿을 수 없는 직관적인 통찰을 이루는 거죠. 이 자네는 세상과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개체적이고 분리된 존재로 인식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상대적인 세계의 물리적인 법칙이나 규칙을 이해하면서 사고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운해는 반면 세상과 나, 그리고 여러분을 분리된 존재로 보지 않고 바다와 파도가 하나이듯이 연결된 존재로 바라봅니다. 모든 것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직관적인 깨달음을 운해는 제공하는 겁니다. 깨어남이란 삶에서 고와 낙에 집착하지 않고 자뇌와 운해의 한계를 넘어서, 그러니까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자뇌와 운해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이 있음의 현존을 눈치채는 일입니다. 자뇌든 운해든 여러분, 이 있음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현존의 이 법신의 있음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있다는 여기에 이 느낌, 이 존재성, 이 현존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